네, 돌아왔습니다. 일부 맨 끝에서 했던 얘기부터 좀 쉽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죠. 슈퍼바이저님 말씀하신 거는 화폐제도는 대출을 통해서 시중은행이 신용화폐를 공급하는 제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시중은행의 화폐 창조와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발권력 되게 어렵거든요. 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예, 네. 시중은행 화폐 창조는 또 뭐고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발권력은 또 뭔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화돼 있다는 겁니다. 발권력이.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부터 쉽게 요약을 했으면 싶고요. 아무래도 또 우리 설명의 대가이신 찬희 선생님이 또 말씀해 그러지 주셔야 마세요. 되고 저는 사실 여기 설명 못하시는 거 있어요? 아니요. 제가 예, 예. 이렇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제 매주 이제 선생님들 나오시면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못 알아듣겠는 얘기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찬희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실 때마다 이런 뜻이구나 이게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찬희 선생님 좀 설명 좀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예. 흔히 돈은 누가 찍어내 이렇게 물어보면 네. 사람들이 조폐공사가 찍찍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썰렁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조폐 물론 뭐 네네. 화폐 현물은 뭐 네. 집행원 동전이고 조폐공사가 찍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찍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찍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물은다면 돈은 누가 네네네. 찍어내 이렇게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은 좀 현명한 답이라면 네. 한국은행이 찍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네. 우리 집회 보면은 한국은행 총재라고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장도 딱 찍혀 있어요. 네. 네. 답이 한국은행입니다. 네, 중앙은행이 물론 발권 기관인 건 맞아요. 문제는 유일한 발권 기관이 아니라는 거. 여기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예. 더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발권 기관은 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구나. 예. 금융 시스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화는 시중은행이 발행하는데요. 네. 이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본원통화. 본원통화에 기초해서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파생통화라고 해요. 본원통화에서 파생됐다고. 네네네. 그래서 본원통화하고 파생통화를 합치면 총통화량이 됩니다. 예. 이해가 됐어요. 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뭐 누구나 다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네, 하고 네. 그런데 시중은행의 파생통화는 사실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네, 이제 돼요. 그걸 이제 말씀드려야겠죠. 네네. 제가 쉽게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총통화량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른 각도로 말을 하면 총통화량은 민간이 보유한 현금에다가 네. 예금을 합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음. 예금으로 있는 돈, 현금을 갖고 있는 현금, 이걸 합치면 총통화량이 되는데 네네. 쉽게 말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은행에 묻어둔 돈, 네네. 이걸 합치면 총통화량이 됩니다. 네네네. 이해가셨죠? 네네. 예. 네, 이해됐어요. 그럼 이 총통화량을 결정하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민간의 현금 보유 비율. 네. 민간이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고 예금을 얼마나 하는가. 네네. 두 번째는 은행이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예금을 하게 되면 그걸 돌려주기 위한 돈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행을. 네네네. 그거를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급 준비금을 얼만큼의 비율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네네네. 요거 좀 어려운 말로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요것도 중요한 변수고요. 네네. 세 번째가 그리고 이제 본원 통화량이 얼마냐. 요 세 가지의 요소에 따라서 전체 통화량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본원 통화량이 강이 이제 얼마냐. 많을수록 당연히 네네. 전체 통화량도 커지게 되겠죠. 그러네요. 지급 준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고. 그 지급 준비율 얘기하셨는데 지급 준비율을 좀 더 좀 상세하게 다른 건 좀 설명을 쉬우니까 해주시면, 요것만 네, 좀 설명하면 좋겠어요. 되겠죠. 고객이 은행에 이제 예금을 했을 때 언제든지 찾으러 올 수 있잖아요. 네. 내 돈 내놔 이렇게. 그렇죠. 인출을 요구하면 은행은 내가 좀 돈이 좀 딴 데 돌리느라고 없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큰일 나죠. 예. 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예금한 거 찾으러 네. 갔는데. 예. 이론적으로는 예금을 한 전체 금액을 은행은 준비해 둬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와서 한날 한시에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잘 안 거의 일어나죠. 없죠. 예. 예. 모든 고객이 다 짜서 네네. 한날 한시에 다 내놔라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대충 이 정도가 찾으러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네. 그 퍼센테이지를 법으로 정해놔요. 즉 음. 예금액의 몇 몇 퍼센트? 퍼센트를 네. 지급할 수 있는 돈으로 가지고 있어라. 요거를 아. 지급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을 법으로 정해두네요. 네네 그렇죠. 나라마다 다 규정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100만 원의 예금을 은행이 유치했는데 네. 지급 준비율이 5%라면 네. 5만 원만 은행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게 지급 준비금입니다. 그럼 95만 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 내부에 두지 않고 또 대출을 할 수 있겠죠, 은행은. 네, 그렇겠죠. 이게 아무래도. 지급 준비율에 따라서 네. 이게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급 네, 준비율이 네. 10%면 90만 원을 더 대출할 수 있을 거고. 네, 네, 네. 여기까지도 이해가셨죠? 네, 네, 네. 자, 그럼 이제 최종 결론을 내볼게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총통화량이 아까 네. 세 가지 요소 기억나시죠? 네, 네. 어. 뭐 민간 현금 보유 비율이 있고 또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그렇죠, 얼마냐, 그렇죠. 그리고 네. 공원 통화량이 얼마냐, 뭐 네네, 이렇게 요 세 가지였죠. 얘기하셨는데, 예. 요건 이제 단순화를 좀 하기 위해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민간의 현금 보유 비율은 빵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러니까 생기면 자꾸 다 계속 예금하는 거예요. 네, 그 지급 준비율 5%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네, 그럼 한국은행이 일단 발권을 해서 본원화폐를 발행했죠. 시중은행에 100만 원을 공급했다고 봅시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네. 국채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어쨌건. 그럼 100만 원이 본원 통화죠. 네, 그러면 은행이 이 100만 원의 본원 통화를 받아서 네. 민간인 A한테 전부 대출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은행이 대출하면 민간인 A 통장에 100만 원의 예금이 잡히죠. 네, 네, 네. 왜 대출 받아보셨겠지만 은행에서 네네. 대출 받으면 내 통장에 100만 돈이, 원 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돈이, 예, 돈이 꽂히죠. 예. 대출이란 건 결국 그 사람 통장에 네. 예금 100만 원이 생기는 거라고요. 네네. 이해가시죠? 네, 네, 근데 지급 준비율이 5%니까 네, 은행은 이 100만 원 예금 중에서 5만 원만 가지고 있고 네. 95만 원은 다른 또 민간인 B한테 또 대출해줘. 그러면 B 통장에는 95만 원 예금이 또 찍히겠죠. 네, 네. 아, 자꾸 늘어나는 거 느껴지십니까? 예, 막 예. 근데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예. 느낌이 나요. 예. 다시 또 95만 원의 5%인 47,500원만 지급 준비를 갖고 네. 다시 90만 2,500원을 또 대출할 수 있죠. 그럼 또 예. 90만 2,500원 줘서 5% 빼고 또 대출할 수 있고. 예, 예.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되는 파생 통화가 계속 생기는 거죠. 아까 총 통화가 현금 플러스 예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처음에 본원 통화로 온 건 100만 원이었는데 네, 네, 네. 그게 예금 대출 소대출, 예. 대출을 반복하면서 예금이 계속 잡히잖아요. 네, 네, 네. 그 예금을 전부 더한 게 파생 통화 전체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 이해가시죠? 늘어난 금액인데. 예. 그래서 네, 네. 아까 처음에 보는 통화는 100만 원인데 네. 지금 2번 정도 거쳤는데 벌써 총 통화가 300만 원이 세 배로 불어났어요. 예. 예. 이것을 바로 대출을 통한 민간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라고 하고 어허. 이게 바로 파생 통화가 생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예. 예금의 일부만 지급 준비금으로 갖고 있어도 네. 이게 이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거네요. 지급 준비금을 조금만 갖고 있어도 되는 요 제도 때문에 네네. 파생 통화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통계를 봤더니 2016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통화량이 2,377조예요. 아, 네. 네. 이때 본원 통화 한국은행이 원래 발행한 통화는 136조밖에 안 돼. 나머지 파생 통화가 2,240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엄청나다. 본원 통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파생 통화가 중요한 거고 예, 예, 예. 한국은행이 발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민간은행이 이렇게 신용창조를 통해서 만든 파생 통화 이게 가장 중요한 화폐다. 라는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액수만 보더라도 네네. 그 민간 은행의 파생 통화량이 거의 대부분이죠. 예. 네. 와, 그 훨씬 본원 통화보다 훨씬 네, 많으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나라가 다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네.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거 어떻게 보면은 민간은행이 돈을 뭐 막 만들어내는 뭐 마술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예. 마술 뭐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 민간은행의 네. 연금술. 네. 뭐 찬희 쌤이 잘 설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뭐냐 이 기능이, 그러니까 본원 통화 돈을 보관하는 근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치된 돈을 다시 구워주는 사실 대출 기관입니다. 그 대출한다는 것은 화폐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네. 뭐 화폐 공급 기관이에요. 음흠. 그러니까 예금 일정 부분을 지급 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이제 민간은행이 적립을 합니다. 음흠. 5%라 그러면 5% 100만 원 중에 5%다 그러면 5만 원 적립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95% 나머지 95만 원을 다시 대출합니다. 음흠. 이렇게 예금 대출 이게 연쇄적으로 반복이 되면은 예금은 팽창하죠. 네. 그리고 파생 통화량은 증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급 준비율이 작다. 그러면 신용 창조가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겠죠. 네, 네. 파생 통화량은 그만큼 더 많아집니다. 음. 뭐 현재 한국은행의 정기 예금 지급 준비율은 2%이고요. 기타 예금 7%입니다.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본원 통화 비중은 10% 이하입니다. 그리고 유통화폐량의 90% 이상이 시중은행이 창조한 신용화폐, 그렇군요. 파생 통화인 거죠. 네. 우리가 화폐 발행 이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원래 이 화폐 발행 이득이라는 것은 화폐를 찍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현물을 만들어낸 데 들어가는 비용과 화폐의 액면 가치의 차이를 뜻해서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음.
불태환 본원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이걸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화폐 발행 이득을 가장 막대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은 중앙은행이 아니고 시중은행입니다. 그렇죠. 민간은행이에요. 예. 왜 그러냐? 이게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서 예금 통화를 계속 늘리면서 막대한 예대차 금리 차이의 형태로 시중은행이 그렇죠. 이 화폐 발행 이득, 음흠. 시놉이지라고 말하는데요. 를 거의 다 걷어들이고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을 하면서 통화를 늘리면서 네. 많은 이자를 수입하면서 그렇죠. 예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예대차 얻으니까요. 마진의 예. 차이라는 거는 원래 화폐 발행 과정이 곧 돈 버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빌려주면 빌려주는 만큼 돈을 돈이 버는 생기는. 겁니다. 예. 와, 그 진짜 뭐 이거 뭐 앉은 자리에서 그냥 돈을 보내고 뭐 누워서 이거 떡 먹기고 빌려줘야 더 네. 빌려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빌려줘야 예금 통화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출 광고를 네. 많이 하나요? 은행에서는 음흠. 이거 뭐 거의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 같은데 네. 그 고객에게 주어야 할 고객의 예금을 빼돌려 가지고 심하게 다른 말하면 그렇죠. 고객에게 대출해 주는 네. 식으로 은행이 계속 돈을 버는 네, 거잖아요. 심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고객이 예치한 예금은요. 그 고객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빚을 지고 있는 부채인 셈인데 네. 그 부채로부터 화폐가 생기고 은행의 이익도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 진짜 아까 창조 얘기하셨는데 화폐 창조술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신출하고 오묘합니다. 네네네. 예. 최초의 예금을 준 사람한테는 그렇겠죠. 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화폐 시스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네. 기본적인 성격은 부채 기반 화폐 창조다. 이 음. 화폐가 어떻게 늘어나는가? 누군가 네네. 대출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대출을 통해서 파생 통화를 창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를 지지 않으면 또 네. 통화가 안 생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통화 발생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저도 대출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요. 네. 부채 기반 화폐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음. 정부 국채를 발행합니다. 중앙은행이 채권 시장에서 국채를 대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의 조세를 기반으로 해서 본원 통화가 공급이 되죠. 이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도 그리고 나중에 조세를 걷어서 국채 그 이자도 내고 원금도 그래야죠. 갚아야 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부채 기반 화폐 창조 시스템이 일단 정착이 되면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요. 아까 한국의 총 통화량에서 본원 화폐 비중이 비율이 적으니까, 차지하는 예. 그 비중을 보면 알겠죠. 네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전체에 신용화폐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를 한꺼번에 팍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화폐를 확 줄죠. 네. 그럼 뭐 거의 아무도 돈을 못 갖게 되겠죠. 네. 은행은 네. 걷어들여야 되고, 네네. 근데 갑자기 대출을 걷어들이면 은행이 가계 파산이 날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통화량 정책을 지급 준비율 정책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고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갖고 간접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요새 없죠.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이제. 그렇구나. 네. 제로 금리인데도 효과가 없고 어떻게? 아니 결국 빚에 기초해서 본원 통화건 파생 통화건 이제 화폐가 창조되고 유통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저는 말씀 들으니까 좀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져요. 아주 왠지 기분이 왜 점점 불쾌해지려고 하는지는 네. 왠지 모르겠는데 네. 더욱 충격적인 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중앙은행이 다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건 무정부적이다. 이게 정부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컨트롤이 수 안 있는 된다는 걸 볼 수 예.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 기간의 이제 주류 경제학은 그 예금은행의 화폐 창조가 사실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에 필요한 화폐를 공급하는 네. 경제의 발전적 순환을 요거로부터 만들어낸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는 이 주류 경제학의 설명 구조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얼마 안 되는 지분 준비금을 만들고 네네. 그걸 남은 거를 전부 네네. 파생 화폐를 창조해내는 이런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로 네. 부분 지급 준비금 통화제도, 영어로 하면 fractional reserve banking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 예. fraction이라는 게 일부, 부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네. fractional reserve banking, 부분만 reserve 비축해두는 은행 제도 이런 뜻인데요. 네네. 요거에 기초한 이제 신용화폐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네. 이 취약성은 우리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뱅크런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뱅크런은 네네. 뭔가 하면 영화에 자주 나와요. 갑자기 내가 어떤 A 은행하고 거래하고 있는데 네네. 집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야 A은행이 망한대 이런 소문이 확 돌았어. 네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막 돈을 달려가야 찾아야죠. 되죠. 네. 야 내가 예금해 놓은 돈을 못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도나도 은행으로 막 달려가죠. 네네네네. 이게 뱅크런이거든요. 뱅크런. 네. 뱅크로 네, 달려가는 뱅크로 달려가는 거예요. 네. 서로 내 예금 내놔 내 예금 내놔 그러면서 왜 네네네. 우리 종금 같은 거 망할 때 예, 밀려 맞아요. 난리 난리 이게 났었죠. 이게 뱅크런이에요. 예. 자기 예금 내놓으라고 난리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면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은행이 그 돈을 다 갖고 있지 않다는 걸. 그렇죠.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 때문에 은행은 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탄 놈이 장땡인 거죠. 그래서 저번에 옛날에 종금 망할 때도 보면 종금에 관계된 사람, 네네. 권력자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주고, 미리 예. 돈을 주고 네네. 그런 경우 많이 그래서 봤잖아요. 피해자들 되게 그렇죠. 많았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소문이 뱅크런을 낳고 네. 뱅크런이 실제로 뱅크럽시를 낳는. 네. 은행 파산의 여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네. 소문이 퍼지는 것만으로도 뱅크럽트, 즉 은행이 파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들으니까 예. 완전 취약하네요, 예. 진짜. 이게 예. 바로 예금 전액을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음. 바로 이제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가 배후에서 막 작동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결국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라는 게 아까 또 제가 부채 기반 화폐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성장 강제입니다. 성장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물이 침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허. 근데 만약에 우리가 2008년에 경제 위기를 거쳤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뭐 금융 시스템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 시스템 문제죠. 문제라서 금융 시스템에 증폭된 거지만 네. 그 배후의 실제 문제는 실물 침체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실물이 침체돼서 성장 강제를 더 이상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없고 부채를 갚을 수도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이 실물 경제 자체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나쁜 부정적인 이 피드백 효과가 생기는 거죠. 상환할 수 없는 부채가 되면 그렇죠. 예. 더 이상 그걸 계속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부채 기반 화폐 창조라는 거는 이 기업과 가게가 상환 능력을 의심받지 않을 경우에만 이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급 불능 위기가 올 경우 네. 이 위기를 뭐 계속 돈을 더 빌려줘 가지고 지연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일정한 임계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임계점에 달하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먼저 금융 시스템 붕괴가 나타나죠. 네네. 그다음엔 완전히 실물 경제가 더 침체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조화되면은 완전히 경제 전체가 실물 경제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 지금 현재 그런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 화폐 시스템은 계속 이런 위기를 증폭시킵니다. 저는 슈퍼바이저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취약하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대출을 계속 해가지 않으면 화폐가 네네. 공급이 안 되는데 네네. 지금 대출한 것도 갚을 수 없는데 어떻게 신용 더 대출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대출이 더 이상 받을 수 없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전체 시스템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게 내재화돼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조직가잖아요. 음.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느 한 은행이 굉장히 무슨 뭐 좀 못된 짓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대출 받은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은행 하나 망하게 할 수 있겠고 아 그럼요 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부채 기반 그런 거 조직하시면 안 돼요. 네, 네, 네. 왜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왠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만 좀 했어요. 감옥에 예. 가십니다. 네. 예, 부채 기반 화폐 창조의 기초인 부분 지급 준비금 통화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화폐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겠죠.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원래 처음 얘기한 것이 이제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네, 지금의 화폐제도는 뱅크머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네, 이해됐어요. 예, 그걸 대신하는 제도로 서브린 머니, 네, 국가화폐 혹은 네. 주권화폐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네, 처음 네.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1부 거쳐서 2부 중반쯤 됐을 네. 때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이제 이해가셨을 네, 것 같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예. 네, 그러니까 1930년대 공황기부터 오늘날까지 이런저런 형태로 여러 가지 대안 화폐 시스템들이 제안이 됐어요. 근데 이런 시스템 전체의 공통성이 있는데요. 그럼 부채 기반 화폐 창조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점이죠. 네. 이런 이제 비판적 인식은 사실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공통성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히 차별성들이 상호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가 대안적인 화폐 제도를 유형화하고 네, 네. 그 화폐 구상으로서 비트코인은 과연 어떤 흐름의 연속선상이 있는가, 우리가 과연 지지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걸 네네.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으로 대안적 화폐 제도들을 좀 검토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슈퍼바이저님이 그 대안적 화폐 제도들의 유형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뭐 유형화를 좀 해야 되니까 율동범위 보편성을 먼저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죠. 대개 화폐 대안들은 보안화폐 구상이거나 아니면 전면적인 화폐 시스템 개혁안입니다.
보안화폐는 일부에서 이미 다뤘으니까 생략하고요. 네. 이 현재 와서 두드러진 팩트는 1992년에 20여 개에 불과했던 지역화폐 발행 기간이 2011년이 되면 224개로 늘어난답니다. 많아졌네요. 예. 물론 이 지역화폐는 보완적일 뿐입니다. 전면적인 화폐 시스템 개혁안이 될 수는 없다는 점 정도를 확인하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부분 지급 준비제도 이게 현재의 화폐 시스템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정반대의 제도가 구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전액 지급 준비제 또는 100% 지급 준비율 제도인데요. 전체를 준비해 두자. 예. 네, 100%. 100%. 은행 저항이 엄청 심하겠는데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전액 지급 준비제라는 건 은행 시스템에서 화폐 창조 기능하고 금융 중개 기능 완전 분리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금 일부만 지급 준비금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대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화폐 창조를 하죠. 네. 근데 전액 지급 준비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금 한 거만 예금 한 거에서만 대출하는 거죠. 대출해 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 중개 기관이라 그럽니다. 그걸. 아, 네. 대출 기관이 아니죠. 화폐 창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폐 예. 창조 못하면 은행의 권력과 힘이 크게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의 공급자와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냥 중개기관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개기관이니까 그냥 뭐 이름은 계속 은행이겠지만 네. 지금 은행하고는 전혀 네.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런 작은 역할의 은행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게 되면 뭐 좋은 의미로는 막강한 은행의 어떤 영향력 이런 네. 것들도 좀 제거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전액 지급 준비제가 얘기됐던 건 1930년대요. 당시에 이제 공황의 원인을 계좌돈, 은행에 있는 계좌돈의 급속한 파괴에서 찾았던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노벨 경제학상을 나중에 탔던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였는데 어빙 피셔. 이 사람이 전액 지급 준비 제도에 의해서 만약에 전액 지급 준비 제도를 하면은 1929년에서 1933년간의 화폐 공급 붕괴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루즈벨트 정부가 지원을 해서 시카고 플랜이라는 그 연구를 했는데요. 루즈벨트 행정부가 이 계획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했지만 결국 뭐 저항이 많아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밀턴 프리드만도 시카고 플랜을 꾸준히 지지했던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게 1930년대 얘기고요. 그 후 피셔의 계획은 오랫동안 잊혀졌습니다. 전액 준비 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08년 금융공황 이후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져야. 그러니까 위기에 빠져야 막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성장이 딱 차단이 딱 될 때 네네. 이런 문제가 딱 불거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IMF가 한번 연구한 적이 있어요. IMF가 음. 2012년에 두 명의 경제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거시경제학의 최근 기법을 이용해서 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시카고 플랜을 했다 그러면 네. 당시에 뱅크런이 어떻게 됐을까? 안 일어났을 거라고 이제 계산이 나왔고요. 오. 그리고 민간 채무와 공공 채무가 감소하고 경기가 안정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상황에서도 전액 지급 준비 제도가 경제 침체를 벗어난 출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전액 지급 준비 제도가 되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본원 통화량 안에서만 대출이 이루어지니까 대출 총액이 급격히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전액 준비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하는 견해나 이런 건 없나요? 네,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그 유명한 폴 크루그만 네. 같은 사람은 전액 준비 제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certainly worth talking about. 확실히 다뤄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네네. 은행 대출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법 외인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금융, 네네. 유사금융 이걸 영어로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게 사채 같은 거. 사채죠. 예. 또 파생금융 상품 같은 것도 사실은 섀도우 네. 뱅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이런 게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고 네. 그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크루그만은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갑자기 찬희 쌤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출 안 하고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그 되게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막 사채까지 써가면서 살아야 되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을 이런 걸 우려해가지고 전액 준비제도, 전액 준비금 제도 자체를 이렇게 우려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더 있고요. 거시적인 사회 변화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지금. 제가 너무 나갔죠. 네. 예, 뭐 그런 주장도 뭐 확실히 다뤄볼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슈퍼바이저님 한 개만 더 소개를 해주세요. 대안적 화폐 제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액 준비 제도하고 좀 비슷한 구상이긴 하지만 네. 이 강조점이 완전히 다른 대안인 화폐인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통화량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되찾아오자라고 주장하는 건데 네. 국가화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네. 나왔던 얘기가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왔네요. 국가화폐. 국가화폐. 이 발권력을 아예 공공화하자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분 지급 준비 제도처럼 부채 기반 화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 전액 준비 제도하고 이제 같은 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유사성 때문에 국가화폐를 포지티브 마니, 긍정적 화폐 또는 풀 마니, 완전 화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좀 찾아보니까 영어로 다른 방법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래요? 많습니다. 네, plain money, 순수한 순수하다. 돈, pure 네. money 비슷한 뜻이죠. 예, 예. state money 역시 국가화폐, 네. public money 공공화폐, 예. constitutional money니까 이제 의회 승인을 네. 받아서 이루어지는 이제 뭐 국정화폐랑 비슷한 뜻이겠죠. 네. 근데 이 표현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 표현이 서브린 머니다. 네. 그래서 서브린 머니라고 통치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네, 어떻게 네,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국가화폐 또는 뭐 풀 서브린 머니, 그러니까 네. 완전한 국가화폐라는 명칭을 잘 쓰던데 아이슬란드나 이제 스위스 네, 네.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 쓰기 네. 시작해가지고요. 네. 전액 지급 준비 제도하고 같지만 또 다른 제안인데요. 좀 전액 지급 준비 제도가 비교했을 때 이 고유한 특징을 더 잘 드러내는 말은 이 서브린이라는 서브린 개념이라고 봅니다. 예. 실제 서브린 금화라는 게 있었고요. 국왕이니까 원래 뜻이요 서브린이. 원래 화폐 발행권은 국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잉글랜드 은행에 넘긴 건데 네. 헨리 7세 때는 이 헨리 7세가 직접 금화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때 1파운드짜리 금화의 명칭이 서브린 머니였습니다. 그랬구나. 영국 사람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딱 떠오를 이해를 거예요. 하죠. 이게 정부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구체적인 이제 시스템 제안들을 살펴보면은 시중은행의 계좌를 지불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거래 계좌, 그다음 여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투자 계좌로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계좌가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용창조 기능을 막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시중은행 화폐 창조를 못합니다. 이게 네네. 전액 지급 준비금 제도와 같죠. 네네. 그래서 시중은행은 금융 중개 기능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굉장히 비슷하고 공통적인 목표를 추구하는데, 근데 개념적으로 보면요, 전액 지급 준비 제도라는 거는요, 시중은행이 네가 가진 100% 지급 준비금만을 가지고 해라라는 얘기예요. 100%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 화폐 창조해라. 네. 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국가화폐는 예금 통화와 지급 준비금의 구분을 없애고 통화의 공급, 유통 이것을 네네. 본원 통화로 일원화하겠다는. 국가가 한다. 이제 돈은 전부 본원 통화만 있는 겁니다. 국가화폐에서 개인과 기업의 거래 계좌는 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아니게 됩니다.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예금 통화가 아닌 본원 통화로 지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중앙은행 DB는 개인 계정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은행 간 왔다 갔다 한 것만 기록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긴 합니다. 전액 준비 제도라는 것은 지급 준비율 100% 화폐죠. 네네. 국가화폐는 지급 준비금 없는 화폐 창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 지급 준비금이란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본원 화폐를 공급하면 화폐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원래 그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 같고 또 이제 신뢰도 가잖아요. 그렇지만 또 국가도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럼요. 우리가 또 이제 박근혜 최순실 이 국정농단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네. 정말 국가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 예, 좀 걱정도 돼요. 그렇죠. 그 면이 제일 사실 우려 지점이었죠. 정치 권력을 누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자의적 판단을 하고 그래서 통화 증발시킬 수 있다라는 의혹, 염려 이런 데 시달려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국가화폐 주장자들이 아주 유독 물가 안정을 꾀하는 본원 통화량 타겟팅 굉장히 유달리 강조합니다. 그렇겠죠. 과거에 슈퍼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네. 고통들에 대한 기억이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행이 그래도 5%라도 중앙은행 맡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은행 시중은행들은 뭐 그렇게 신용화폐 창조할 수도 없고 전부 다 정부가 한다. 네네. 근데 정부가 누구한테 지급 준비율 맡깁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찍는 거잖아요. 필요한다고 막 네네. 찍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그러니까요. 난리가 될 나는 수가 거 있죠. 아니냐라고 아니 어떤 얘기를.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냐에 네. 따라서 그렇죠. 되게 출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화폐로 온 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요셉 후보 같은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면 본원화폐를 공급하는 중앙은행을 입법, 행정, 사법에 버금가는 통화부의 지위로 격상을 시킵니다. 통화부. 네. 야. 이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사권 분립이 그렇죠. 되네요. 야, 네. 그래서 그렇죠. 발행한 통화의 네. 사용처는 의회가 결정해라. 어.
정부 재정으로 얼마 쓰고 개인한테 얼마를 어떻게 그렇겠죠. 나눠주고 복지 뭐 하고 이건 다 의회가 쓰더라도 네, 결정하더라도 발행할 통화량 음. 올해 얼마 통화량을 갖다 더 찍어야 되느냐. 네네. 이것은 통화발권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자. 그래서 매우 정교한 권력 분립을 하자라는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영향을 안 받는 독립적인 그렇죠. 법부를 그러니까요. 하나 만들자는 예, 얘기죠. 그런 그러니까요. 주장을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사건 분립의 시대가 오는 거죠. 사건 분립. 와, 네. 이거. 네, 재밌습니다. 네. 도대체 이제 문제는 통화발행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구성원책은 뭐고 그 속에서 민주주의가 관철될 건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게 사실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일까, 본원 통화량 타겟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까, 물가 안정이 이루어질까 이 문제도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어쨌건 공공재다 화폐는 이런 주장을 깔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만큼 국가가 직접 통제해야 된다는 매우 오래된 전통을 표현한 게 국가화폐제입니다. 국가화폐제는 전액준비금 제도와 매우 유사한 발상을 하고 있지만 은행화폐에 대한 반대라는 거, 은행의 화폐, 신용화폐 창조에 반대한다는 것은 같지만 핵심적인 방점은 역시 발권력의 민주화. 더 정확하게 말하자 그러면은 발권력을 시장으로부터 되찾아와서 정치 공동체가 가져야 된다. 발권력의 공공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퍼블릭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통화발행위원회의 구성 운영원칙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덧붙이자면은 발권량의 총량은 통화발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 쓸 건가는 전부 의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발행된 통화는 전부 중앙은행에서 정부에 공급이 됩니다. 네네. 정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신용 공급을 위해서 현재 총액 한도 대출 제도라든지 온랜딩처럼 민간은행을 거쳐서 기업에 대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뭐 헬무트 크로이츠 같은 이 기본소득 운동가들이 이제 제안했듯이 국가 재정을 충용하고 남는 본원 통화량을 개별적인 시민들한테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하. 어쨌건 정부가 공급받은 화폐를 어디에 쓸 것인가는 예산권을 가진 의회가 결정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버린 거죠. 그러네요. 통화발행위원회가 이만큼의 통화를 발행한다 딱 정하고 예. 의회가 어디에 쓸지를 정해서 사용처를 정하고. 대출도 해주고 기본소득도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네. 그런 식의 시스템이 될 수 있겠네요. 국채 발행은 없어지죠. 그렇죠. 국채 발행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국가가 국채 발행하면서 빚을 져야지만 네네네. 통화가 발행이 됐는데 이제는 국가가 빌려주는 채권자가 되면서 통화가 네네네. 발행되는 거니까 사실 정반대가 된다. 이렇게 볼 그러니까요.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약간 좀 다르죠? 네네네. 국가가 지금 채무를 자꾸 줘야지 통화가 발행되는 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서브린 머니를 포지티브 머니라고도 아까 부른다고 슈퍼바이저님이 네네. 얘기했잖아요. 긍정적 화폐라고. 봤더니 영국에는 아예 포지티브 머니라는 조직이 있더라고요. 단체가.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 단체인가 봤더니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민주적인 경제를 뒷받침하는 화폐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 단체의 목표다. 아니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게 없는데. 없죠. 예. 예,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해 온 거죠. 네네. 유명한 이제 이 국가화폐론자인 벤 다이슨이 네. 2010년에 만든 단체라고 하고요. 네. 2016년에는 이제 영국은행 앞에서 양적 완화에 반대하는 시위도 했고 최근에 이제 서브린 머니 계획을 주창하면서 네. 그 우리 노동당 당주 누구죠? 케빈? 코빈. 케빈이라 그래. 코빈이 주장하는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연구소 대안에서 이 활동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우리 대안이 사실 기본소득 말고 네네. 제일 관심이 있는 주제가 사실 화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음 연구 주제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면 좋겠죠. 해야 될 연구가 참 많네요. 네, 소장님 힘내십시오. 네. 그러니까 제가 간만에. 요청하고 싶은 거는 영국뿐 아니라 네. 지금 여기 영국처럼 영국 여기 비영리 단체처럼 운동의 영역으로까지 네네.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네.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일신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전액 지급 준비 제도건 뭐 국가화폐에 대한 구상이건 간에 영국은 참 많이 앞서가고 있네요. 더글러스 그 사람도 영국 사람이죠. 네. 네, 영국 사람들이 원래 이런 주장들이 많이 이제 개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아니 그렇다면 그 외에도 많은 그 화폐와 관련된 대안들이 주장이 되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슈퍼바이저님? 뭐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실비오 게젤의 자유화폐 구상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 이거는 유통하면 유통할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도록 하자라는 네, 거죠. 네. 그래야 화폐가 투기 자산으로 쓰이지 않고 그래야 훨씬 더 시장이 많이 풀린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제로 금리라든지 그런 게 이 실비오 계절의 화폐관을 뭐 금융 위기라서 경제 위기라 생긴 일이지만 현실에서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게 하이에크의 자유은행업, 그러니까 프리마니가 아니라 프리뱅킹이에요. 자유은행. 아. 중앙은행 없애자는 얘기예요. 아하. 예, 모든 은행이 자기 화폐를 발행하도록 하자. 자유주의자답네요. 시장에서 화폐들끼리 안정성을 가지고 경쟁하게 하자. 이건 아예 국가화폐랑은 정반대되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네. 국가화폐의 정반대 개념이 프리뱅킹입니다. 하이에크 이런 사람도 국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가장 이 시장 친화적인 화폐가 프리뱅킹이고 네. 사실은 뭐 이 프리뱅킹에 접근한 생각이 아닐까. 뭐 비트코인 및 다른 여러 가지 기업 화폐들이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화폐 레버리지 세금 뭐 부과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뭔가요? 예를 들어 그 전액 준비금 제도로 바꿔버리자. 네. 좋다. 그러면 화폐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럼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이 거의 없어지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자산은 화폐만이 아니고 가치 저장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파생 금융 상품이라든지 등등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 아까 그 크루그만의 비판 지점도 거의 비슷한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세금은 거기에 다 매기자. 화폐 및 가치 저장 기능을 가진 모든 자산에 세금을 매겨서 해결하자라는 주장도 있죠. 이건 조세 아니지만 화폐제도 개혁을 겨냥한 조세안이라는 점에서 좀 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될 때 다시 좀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다 다루기에는 좀 너무 방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거 3개 정도, 특히 2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뭐 주제인 가상화폐가 도대체 이런 흐름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정도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국가화폐 얘기 계속 이제 심취하고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네, 오늘 비트코인과 국가화폐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 결제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반의 P2P 거래로 바뀐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럼 화폐 발권 기관은 더 이상 은행이 아니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도 발권 기관이 아니고요. 시중은행도 발권 기관이 아니게 됩니다. 발권 기관 누굴까요? 디지털 채굴에 참여하는 비은행 사인들입니다. 각 개인들,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렇죠. 어쨌건 비트코인이 화폐 창조를 탈중앙화할 뿐만 아니라 아예 탈은행화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화폐 구상은 중앙은행 통화량 통제에 반대하면서요. 그리고 화폐는 시장의 내적 필요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관점이 매우 접근해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무분별한 신용 창조라는 문제에 관해서 하이에크의 자유은행업,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은행 간 경쟁에 의해서 무분별한 신용 창조가 방지될 거다. 이렇게 시장 낙관주의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비트코인은 신용 창조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게 만드는 기술적 해결을 추구했다. 하나는 경쟁에 이 낙관적 기대를 가졌던 거고, 하나는 기술적 해결을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P2P 거래를 통한 분산화 모델, 결국은 개별 사용자들의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모델이 실현이 된다 그러면은 은행 데이터베이스를 경유하지 않는 개별 사용자들의 거래에 이게 한정이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기술은 현재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몰라가더라도 블록체인 기반 기술들이 현재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활용 가능할 거고, 그리고 뭐 기업들이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 기업 간 거래에 활용한다든지 또는 중앙은행 DB를 거치지 않는 은행 간 거래에 사적 은행들이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탈중앙화와 탈은행화의 귀결이 최종 종착점이 기업 화폐의 등장으로 귀착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글 화폐, 구글 화폐, 뭐 페이스북 화폐, 아까 뭐 많이 설명 나왔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업 화폐 등장하면 기업의 또 막강한 그 자본의 권력들이 더 커지는 건 아닌가 하는 또 우려도 생기고요. 지금 얼핏 걱정이 보니까 되네요. 가상화폐는 좀 더 아나키스트적인 느낌이 들고, 네, 아까 맞아요. 국가화폐는 좀 더 국가 중심의 의제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니까 다 이게 양극에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그렇죠. 좀 주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슈퍼바이저님은 그러니까 아나키스트적 의제에 연결되는 가상화폐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독점, 기업의 지배로 귀착될 그런 소지도 있지 않냐. 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는 거죠. 야, 지금 공부할 게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 진짜 가상화폐, 그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음.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드네요. 오늘 이제 슈퍼바이저님이 사실 좀 경고를 하셨어요. 이번 주제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 꼭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아마 2번, 3번 좀 반복해서 들어야 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슈퍼바이저님 오늘 진행해 주신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방금 그 차인 쌤이 정리하신 것처럼요. 비트코인과 국가화폐가 현행 부분 지급 준비 제도에 대한 정반대의 대안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런 대안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지금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비트코인 열기야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 암호화폐들이 최소한 보안화폐로 쓰여가는 식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화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가화폐라는 것은 그렇게 슬금슬금 누가 쓴다는 식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도 개혁이니까. 국가가 해야 되죠. 그게 운동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어. 아이슬란드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아이슬란드. 인구가 좀 적으니까 적죠. 스위스에서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국민투표가 예정되어 이 있습니다. 친구들 국민투표 정말 많이 해요. 예. 물론 이런 시도는 좌절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부분 지급 준비 제도가 불변의 화폐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나아가서 영국 노동당 의제그룹에서도 국가화폐는 논의되는 네네. 주제이고요. 아니 특히 이 스위스에서 국민 투표를 이렇게 자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유, 바라보는 좋은 게 일이죠. 이 기회에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공부해 알게 볼 수 되죠. 있잖아요. 이게 그럼요. 뭔지 알아볼 수 예. 있고 이런 우리나라도 국민 발의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있어야 이번 됩니다. 개헌에 국민 꼭 이제 투표권 그런 다 있어야 국민 참여 됩니다. 관련된 네, 맞습니다. 그런 개혁안들이 좀 반드시 올라가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헌법 개정안과 네. 법률 네. 개정안을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화폐 시스템이 뭐 사회적인 이유에서건 새로운 기술적 도전 때문에건 이제 변화를 강제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대안적인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인 논의를 좀 해야 될 그런 네네. 국면에 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슈퍼바이저님 말씀대로 대안적 화폐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방적인 논의가 필요한 국면인 것 같고요. 예, 우리도 이제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윤소라 성호가 바꿀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목소리 좋아요. 성대모사 하라고 그럼 바꿔진다고. 발음은 좋은데 자기 목소리 싫으면 바꾸라고 그러시더라고. 나는 방송에서 나오는 내 목소리 너무 싫다고. 나는 진짜 싫어요. 나는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 목소리가. 근데 아니야, 소임 잘 말이 좋은데. 입이 약간 셀 때가 있거든요. 발음이 셀 정주영처럼. 빨리 얘기할 때 그래요. 네, 정주영처럼 맞아요. 발음이 세요. 발음이 잘못 들릴 때 있어. 자꾸 빨리 말하려는 게 버릇이 돼 있어요. 그게 버릇이 돼 있어요. 버릇이에요. 저는. 그게 옛날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인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인강 인강?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인강 때 완전 인강을 그렇게 됐어요. 하면은 네. 인강 빨리빨리 해야 되는 네, 인강 졸리니까 애들은 말 빨리빨리 하고 빠빠빠빠 넘어가야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네, 맞아요. 저 인강할 때 굉장히 빨라. 무지하게 빨라. 그래서 어. 저러면 안 되는데. 알았어요.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오늘은 하면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뭐냐면 예. 막 빨리 하고 임팩트가 있으면은 네. 저 사람이 말 잘한다, 똑똑하다는 느낌 들지만 메신저는 부각이 되지만 메시지는 전혀 전달이 안 돼요. 빨리 하면. 그럴 수는 있겠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메신저와 메신저의 아이덴티티를 그 형성하는 게 네.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냥 단순히 나 잘생겼고 똑똑하다를 파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메시지하고 우리 이거 방송 처음 어떤- 들어갈 때 이런 얘기 나가면 좋겠다. 어떤 메시지하고 자기를 아이덴티파이하는 거라고. 네.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네요. 조금만 늦게 하면 돼. 늦게 하는 게 네. 막 빨리 하는 건 좋은데 빨리 하다가 중간 좀 생각하는 듯하고 좀 쉬고 이런 거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